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곳을 찾아와 이런 사연을 풀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구독을 하던 애청자의 입장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조상님들도 몰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윗사람이 어려워서 참고 참았었는데 참으면 속에서부터 병이 난다고 하잖아요. 꾸역꾸역 쌓아 올렸던 분노의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된 사건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말입니다. 이상한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일단 빈정거리는 말부터 내뱉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 전에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분풀이로 하고 살았을까 궁금했을 정도로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사사건건 아주 교묘하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일삼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어찌나 치졸하고 옹졸하던지 제가 한마디라도 할라치면 아이고 며느리가 시애미 잡아먹네 하면서 저를 더 나쁜 여자로 몰고 가는 약삭빠른 사람이었지요. 특히나 제일 기분이 나빴었던 것은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거 축복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도 잘 챙겨 먹고 하니 살이 조금 붙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에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와서는 사람 속을 살살 긁어넣는데 이게 또 웃긴 게 절대 빈손으로 오지도 않으세요. 본인은 시어머니 자리에서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인정이 필요한 건지 뭔지 올 때마다 맛있는 것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 먹으라고 해오신 게 아니라 아들 주시려고 해오신 건가 싶기도 하고.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으니까 눈치 없이 제 몫인 줄 알았네요. 아무튼 저에게 음식을 꺼내어 주시면서 행동과 다르게 말은 늘 뾰족하게 하셨어요. 예, 임신했으니까 몸에 좋은 거 잘 먹으면서 튼튼하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 건 맞는데 말이야. 너 살이 너무 많이 붙은 건 아니니? 내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며느리들이 일부러 애 낳고 살 빼기 힘들다고 잘 안 챙겨 먹고 칼로리 계산해서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 그런데 너는 너무 생각 없이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뭐 애한테 가면 몰라도 딱 보아하니 네 살이 너무 붙은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께서 맨날 이렇게 맛있는 것만 가져다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이 안 찔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모유 수유하면 살 다 빠진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임신성 당뇨도 없고 병원에서도 이렇게 잘 챙겨 먹으라고 하던데. 그거야 당연히 의사가 임산부한테 다이어트 하세요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이렇게 살이 붙으면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소방 맞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를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더 쪄도 된다고 하시던데. 원래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법이야? 몇 킬로나 쪘니? 모유 수유하면 몸매도 망가지고 그런다던데. 아무튼 걱정이다 걱정이야. 제가 입덧이 끝난 뒤부터는 정말 걸신이 들린 것처럼 먹긴 했거든요. 입덧도 사실 그리 심한 편도 아니었고요. 그래도 입덧을 할 때에는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제가 엄청나게 먹기 시작하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혀를 끌끌 차고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입덧도 없니? 남들은 잘 먹지도 못한다고 하던데 넌 혼자 고기 10인분도 먹겠다 야. 이러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 아들 먹을 반찬 없는 거 아니야? 너 임신했다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하지? 집에서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살이 좀 덜 찌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매번 잔소리와 빈정거림을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뭘 밉보였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였고 신우가 하나 있었는데 신우는 저랑 동갑이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신우까지 심호편에 붙어서 저에게 빈정거리거나 약을 올렸다면 진짜 머리가 터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신우는 남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황당한 게 말리는 신우이가 없으니까 우리 남편이 제 편을 들지는 않고 지 엄마 편을 들더라니까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임신한 와이프한테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당연히 엄마를 말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당신이 살이 좀 찌긴 했어.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애 때문에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이 쪄서 배가 터지겠어. 그 우리 애 지방에 눌리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가끔 당신이 밥 먹고 있는 거 보면 며칠은 굶은 사람 같아서 나도 입맛이 뚝 떨어진다고. 그게 지금 임신한 마누라한테 할 소리니? 내가 무슨 혼자 임신했어? 당신 아이 가지고 있는 건데 입맛이 뚝 떨어지니 뭐니? 임신할 때 서운하게 하면 평생 간다는 거 잘 알고 있지? 내가 이거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엄마가 그렇다고 하니까 나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거지. 애한테 일러 바치긴 왜 일러 바쳐? 나 나쁜 아빠 만들으려고? 그래. 다른 아빠들은 태교한다고 배에다가 대고 노래도 불러주고 책도 읽어준다는데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밥 가지고 난리야. 너 내가 지금부터 한번 굶어봐? 우리 애 생각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냐고. 그딴 식으로 말하면 너 진짜 쫓겨날 줄 알아?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큰 소리로 쥐잡듯이 말을 하니까 남편은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더라고요. 그나마 연하라서 그런 건지 제가 정색을 하고 화를 내면 깨갱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제가 출산을 한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글쎄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딱 봐도 사이즈가 안 맞는 옷들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내미는 겁니다. 예, 이 옷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지 않니? 한번 입어봐라.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사왔다. 딱 봐도 유아용 사이즈나 다름없어 보이는 옷을 들고 와서는 저에게 입어보라고 하는데 몸무게가 확연하게 드러난 제가 그 옷을 어떻게 입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웃긴 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딱 티가 나서 웃으면서 거절을 했죠. 어머님, 이거는 태어날 우리 아기가 입어도 될 만큼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걸요? 이거 입었다가는 옆구리 다 터지겠어요. 안 입을래요? 어머,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고 그래? 이 옷이 이것 봐라 이거. 신축성이 엄청나게 좋다고 하더라. 입은 족족 늘어나는 옷이래. 원래 옷도 자꾸 입어서 몸에 딱 편하게 길들여야 하는 법이야. 얼른 한번 입어봐. 하도 박박 우겨서 입고 나오면 그 꼴을 보고 또 깔깔 웃으면서 이럴 줄은 몰랐다고 살 좀 빼라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짓을 하셨었어요. 육아 다들 해보셔서 알고 계시죠? 애 키우면서 밥 먹이고 기저귀 갈고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운동을 해서 살을 뺄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모유 수유를 하면 살 빠진다고 마구마구 먹더니만 어찌된 게 살이 하나도 안 빠졌냐? 아이 낳고 1년 안에 살 빼야 한다고 하던데. 모유 수유를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이 안 빠지죠. 애가 황달이 있어서 모유 먹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제가 사실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알만한 의학 지식에서 아주 조금 더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황달기가 있어서 모유를 먹이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간호사로 일을 한 시간이 꽤 되거든요. 일찌감치 대학병원에 자리를 잡고 일을 했고 체력이 좋아서인지 밤낮 구별 없이 근무를 잘 버텼었어요. 그러니 의사인 친구들도 많고 간호사인 친구들도 많아서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꽤 빨리 처치를 할 수 있었죠. 저는 33살의 나이에 2살이 어린 지금의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평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병원에서 우연히 안면을 트게 되었고 그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 뒤 2년이 지나서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간호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하셨었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하기엔 간호사가 의사만큼 돈을 버는 줄 알았었나 봐요. 아무래도 의료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월급이 많겠지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버는 게 뻔하지 않겠어요? 제가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보다 돈을 더 벌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살 가지고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나 간사한지 제가 버는 돈이 빤하니까 자기 아들이 더 고생할까 싶어서 그러셨나 봅니다.
애를 낳고 나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번에는 살 이야기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둘째는 언제 낳을 거냐고 잔소리를 시작하시대요. 예, 요즘은 말이다. 빨리 연년생으로 낳은 다음에 애 후딱 키워놓고 노후 즐기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 그래서 말인데 둘째 낳을 거면 지금 낳아. 어머님, 이제 첫째 낳고 100일 지났는데 무슨 둘째를 낳아요. 계획도 없이요. 그리고 연년생으로 나오면 크게 들어갈 돈이 2배로 나간다고 하던데요. 대학 등록금도 그렇고 저희는 하나만 잘 키우는 게 목표예요. 아이 하나만 낳으면 우리 손주 외로워서 어쩌니? 너도 복직하고 나면 애가 얼마나 심심하겠어. 동생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계획을 빨리 세워서 낳아야 더 늙기 전에 낳을 거 아니야. 산모가 늙으면 애도 덜 건강한 법이다. 1살이라도 젊을 때 육아하는 게 더 힘도 나는 법이고. 저랑 남편이랑 상의해서 잘 계획해 볼게요.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생길 아이도 안 생긴다니까요. 가만히 기다려야 찾아오는 거죠. 아니 너 지금 나 가르치니? 내가 아주 똑소리 나는 변호사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다. 내가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 다 너네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너네 힘들까 봐 한시라도 젊을 때 애 낳으라고 한 게 잔소리니? 아니 잘못이야 그게? 꼭 마지막에는 저를 나쁜 여자 만들면서 말을 끝맺으시는데 그것도 당해봐야 알아요. 거기다가 여름이 되면 집에 초파리 하나 안 생기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생기죠. 하수구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집에 시큼한 것만 있어도 어느샌가 생겨있는 것들인데 제가 어찌하겠냐고요. 초파리 날아다니는 것은 집에서 뭔가가 썩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집안을 저하는 상의도 없이 막 뒤집어 엎으세요. 소파도 밀었다가 집어넣었다가 이불 침구 다 뒤집어 엎고 집안을 아주 초토화로 만들고 나서는 쏙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집 청소는 누가 다 하겠어요. 애 없고 달래가면서 제가 다 해야 하는 거죠. 초파리가 생기는 건 집이 조금 오래된 집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아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이 제가 결혼 전에 제 명의로 사둔 집이었는데 평수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구조가 참 잘 빠진 옛날 아파트였어요. 혼자 살다가 남편이 짐을 싸들고 들어오게 되었고 애 낳아서 키우는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구조가 좋았죠. 제가 투자를 하나 잘 들어두었던 것이 대박이 나면서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제 이름으로 집을 살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일을 해서 열심히 갚아나가기도 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기특하다고 하시면서 일부 도와주셔서 완벽한 제 집이 되었거든요. 집 가진 사람이라 유세를 떤다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부부가 살면서 다툼이라는 게 아예 없을 수가 없잖아요.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는데 처음부터 모든 합이 다 맞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제가 남편이랑 가끔 투닥거릴 때 하는 말이 내 집에서 나가 이런 거란 말입니다. 부부싸움을 해서 누군가가 자리를 비켜야 한다거나 집을 나가야 한다면 당연히 제 집이니까 남편이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애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랑 저랑 정말 크게 한번 싸움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육아를 만만하게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저에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이 들겠냐면서 허구헌날 나가서 친구들을 만난다고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조용히 들어오면 말이나 안 하죠. 자는 애기 보고 싶다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요란스럽게도 들어오는데 너무 열이 받더라고요. 거기다가 쉬는 날이면 조기 축구에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하면서 육아를 하느라 절어있는 저를 도와주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참다 열이 받아서 대판 한번 싸웠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애한테 너 알아서 잘 커라 하면 스스로 크니? 엄마랑 아빠가 돌봐줘야 하는 건데 넌 맨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 회사 나가서 일하고 주말에 좀 내 시간 즐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당신이야말로 내내 집에서 애 본답시고 TV 보고 배달음식 시켜 먹고 그러고 있잖아. 재활용 분리수거 하러 가면 음식 용기가 그렇게 많더라.
내가 시켜 먹고 싶어서 시켜 먹니? 애 보느라고 밥할 시간이 없는데 그럼 굶어. 네가 퇴근길에 반찬이라도 사와 봐라. 그럼 내가 배달 음식 시켜 먹나? 아, 쪽팔리게 어떻게 반찬 가게에 가서 반찬을 골라오라는 소리야. 난 못해. 그리고 무슨 반찬이 맛있는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사와? 너는 집에서 반찬도 안 먹어봤니? 무슨 반찬이 맛있는지도 모르게. 아, 됐고. 앞으로는 주말에 나랑 딱 반반으로 육아해.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까. 주말까지 집구석에서 박혀서 어떻게 애만 보냐고. 나도 숨도 좀 쉬고 하자. 내가 돈 벌어다 주잖아. 내 돈으로 생활하면서 나한테 육아까지 맡긴다고? 그럼 당신은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라고? 내가 지금 휴직 내고 집에서 육아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애 낳기 전까지는 나도 생활비 반씩 부담했거든? 그래도 집안일은 내가 더 많이 했어. 먼저 나서서 애 보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뭐 돈 번다고 유세를 떨어? 그럴 거면 이 집은 내 거니까 내 집에서 나가. 와, 이것 봐. 지금 집 가지고 유세 떠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밤 11시에 어딜 나가? 진짜 내가 살다 마누라한테 집 나가라는 이야기나 듣고 에휴. 집 사는데 보탠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집안일을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내가 남의 새끼 데려다가 애 좀 보라고 요구를 하니? 네 새끼 네가 좀 안아주고 달래주고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해? 나가라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그러니까 남편도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씩씩거리면서 밤 11시에 시댁으로 가버린 거죠. 시댁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남편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거기서 마누라가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겁니다. 시어머니도 그때 자기 아들을 쫓아냈다고 열이 받은 건지 뭔지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밤 11시에 자기 남편을 쫓아낼 수가 있냐? 지 배운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부싸움하고 남편을 쫓아내? 그럼 꼴도 보기 싫은데 제가 나가요? 제 돈 100% 주고 산 집이라서 유세 좀 떨어봤습니다. 집안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늘 술이나 처먹고 들어오는데 제가 화를 내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애는 저 혼자 낳았어요? 쫓겨날만 하니까 쫓겨난 거죠. 집 좀 해왔다고 생색내는 거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얘. 그럼 뭐 우리가 집 해줬으면 네가 나갔을 거야? 어? 제가 나갔겠죠. 결혼할 때 돈 없다고 혼수까지도 반반했는데. 제 집 가지고 유세 좀 떨 수 있죠. 더럽고 치사했으면 집이라도 사주시던가요. 어머 얘 말 좀 하는 거 봐. 우리가 뭐 형편만 됐으면 강남에 집 사줬지. 우리 아들내미 이 시간에 쫓겨난 거 불쌍해서라도 빚내서 사주고 싶다 얘. 말은 누가 그렇게 못해요. 아무튼 그 인간 정신 차리기 전에는 집에 보내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애만 보고 있는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모르고 분리수거 하나만 시켜도 궁시렁거리는 거 아주 듣기 싫어요. 집안일에 손 하나도 안 댈 거면 아예 오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너는 그게 시애미한테 할 말이니? 어? 우리 아들 내가 안 보내련다.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더니만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면서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남편 없으니까 친정 부모님 집에 모시고 육아 도움도 받고 하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훨씬. 이틀 동안 시댁에서 먹고 자고 푹 쉬다가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우리 남편은 그렇게 철이 없는 인간이었고 시어머니인 저에게 은근히 아들 무시한다면서 빈정거리고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 제일 멀쩡한 사람이 바로 신우였어요. 저랑 동갑이기도 했던 신우는 저랑 아주 예전에 인연이 있어서 제가 남편을 알게 된 것이나 다름없기에 신우는 항상 중립에 서서 사건들을 모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우 덕에 이어진 인연이었기에 사실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기도 했지만 신우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가족이니까 제 편만 들고 나설 수는 없었겠죠. 못내 서운하긴 했지만 사실 신우랑 마음 터놓고 친하게 지낼 일이 별로 없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시어머니나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전부 다 하는 성격이라서 크게 신우 편이 필요하지도 않았고요.
말을 잘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신우의 도움이 필요했겠지만 저도 다년간의 진상 환자들을 대했던 간호사라 그런지 그런 건 끄떡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네 집에 갑작스럽게 누수가 생기게 되어서 열흘 정도 집을 수리해야 하는 큰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전셋집이었는데 워낙 낡기도 했었고 윗집에서 리모델링을 하다가 수도관을 잘못 건드린 건지 뭔지 시어머니네 집까지 난리가 난 거죠. 하루 이틀간의 공사로는 처리가 안 된다고 아예 다 뒤집어 엎어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신우까지는 저희 집에 있을 만한 공간이 없어서 신우는 열흘 동안 친구네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만 저희 집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열흘이라는 시간이 10년처럼 느껴질 만큼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할 정도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었죠. 첫 번째로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기가 울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잠깐이라도 봐주고 얼러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본인 손주잖아요. 그런데 애가 울면 바빠 죽겠는 저를 불러다가 시끄럽다고 애기 좀 달래고 하라고 소파에 앉아서 시켜 먹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반찬 투정을 어찌나 하던지 남편이 누굴 닮아서 편식이 심한 건지 알겠더라고요. 얘, 나 오이 안 먹는 거 몰라서 그러니? 넌 어쩜 시애미 취향 하나 몰라. 오이 들어간 반찬은 빼라. 아유, 보는 것도 싫다 아주. 저는 오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무시하고 밥상에 차려놓으면 밥 안 먹겠다고 방에 들어가서는 과자나 빵 같은 간식거리 주워 먹더라고요. 그걸로 끝이면 말을 안 하겠는데 글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는 겁니다. 아주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는데 도 같았어. 내가 반찬에 오이 좀 빼달라고 했다고 밥을 안 주지 뭐야. 어머님이 오이 들어간 밥상 보기 싫다고 안 드신 거지 제가 안 드린 게 아니죠. 왜 거짓말하고 그러세요? 그게 그거지. 아무튼 누굴 닮았는지 고집이 황소고집이야. 거기다가 빨래통에 빨래를 집어넣지 않고 널브러뜨려 놓는데 제가 짜증나서 일부러 시어머니 빨래만 쏙 빼고 세탁기를 돌려버렸어요. 얘, 내가 여기 벗어놨는데 내 옷은 왜 하나도 안 빨았니? 딱 봐도 입었던 옷이라는 건 몰라서 그래? 그럼 빨래통에 넣어야죠. 저는 2번, 3번 입으시는 줄 알았네요. 빨래통에 넣어야 빨래하는 옷인 줄 알지 않겠어요? 어머님이 손세탁이라도 하시는 줄. 너 지금 나를 우습게 보고 일부러 시위하는 거지? 내가 다 늙어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구박을 받으면서 살아야겠어? 어머님, 빨래통에 빨래할 옷 집어넣는 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우리 남편도 아는 일이에요. 설거지는 바란 적도 없고요. 청소기 한번 돌리지도 않았어요. 집안일에 손대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집 구석구석은 다 살피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 생각보다 오래된 아파트인데 튼튼하다. 어찌된 게 하자보수할 게 사는 동안 한 번을 안 나오니? 구조도 좋고. 이 집을 얼마 주고 샀어? 제가 예전에 이 아파트를 살 때보다 지금은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뛰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 주고 샀다고 말을 하지 않자 근처 부동산에 가서 가격이라도 알아본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가서 물어보니까 낡은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꽤 많이 나가더라. 너는 돈도 많다 얘.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으면 이 집을 샀을까? 제가 투자했던 게 잘 돼서 괜찮은 가격에 잘 사긴 했는데 그것도 다 제 운이죠. 제가 보는 눈이 좀 있어요. 그렇게 대꾸하고는 일부러 더 말을 얹지 않았어요. 열흘이 탁 지나고 시어머니는 다시 본인 집으로 돌아갔고 시어머니 하나 없다고 일거리가 확 줄어드는 느낌이 나서 한동안은 숨을 좀 돌리면서 살았죠. 그 뒤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신우가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우리 신우이가 일반 중소기업에서 사무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집을 구하려고 보니까 대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신우가 살고 있는 집이 방 2칸짜리 전세집이었는데 시댁 생활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우뿐이다 보니까 신우가 시어머니 생활비까지 전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어머니는 신우가 벌어온 돈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시집을 가고 나면 생활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생활비도 생활비였지만 신우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거의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아무래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으니까 모을 돈이 없었겠죠. 월급도 뻔했고요. 시어머니가 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전세금을 뺀다고 해도 집이 워낙 좁고 낡은 집이라서 전세금이라고 할 돈도 얼마 되지 않았었고요. 한마디로 신우가 시집을 가긴 해야 하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상의 끝에 신우로 인해서 이어진 인연이긴 하니까 결혼식에 돈을 조금 보태주자는 결론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는 덥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제 이 전세금 빼서 우리 딸 결혼하는데 보태주면 어디 갈 데가 없는데 너네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떻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열흘이라는 시간이 10년같이 느껴졌는데 어떻게 평생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가 열흘 동안 제 육아도 도와주고 살림도 도와주고 했다면 좀 진지하게 고민이라도 해봤을 텐데 이거는 아예 고민거리도 되지 않은 문제였죠. 같이 살자고요? 어머님, 지금도 애 둘 키우는 기분인데 애 셋 키우는 기분 들 것 같아서 싫어요. 저희 집에서 지내셨을 때 살림살이 한번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거야 내가 열흘만 지내다가 갈 거였으니까 그랬지만 같이 살면 또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내가 설마 그때처럼 그러겠니? 제가 본 게 그것뿐이라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잘해주셨으면 어디가 덧나요? 며느리만 보면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그러시고. 내가 언제 또 부려먹으려고만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서운하게. 아무튼 같이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돈 문제도 해결되는 거고. 전 싫어요.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기 시작하면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서요. 저도 제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쉬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사는 건 죽어도 싫으니까 어머님 원룸 하나 얻어서 거기서 생활하세요. 형님 시집 갈 때 어떻게 100% 도움을 주겠어요. 저희 결혼할 때는 돈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셨으면서. 그거랑 같니? 우리 딸이 사돈댁에서 무시받고 그럴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같이 사는 게 왜 싫다고 그러니? 내가 너네 집 살림 도와주고 애도 봐주고 하겠다니까. 너한테도 오히려 좋은 일일 수도 있어. 어머님이 도와주신다고요? 열흘 동안 빨래통에 빨래 하나 제대로 집어넣지 않으셨던 분이요? 어머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열흘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도와주신 게 있나 하고요. 방해만 하셨지 뭘 도와주셨다고. 참. 집 가진 게 아주 유세다 유세야. 시엠이 갈 곳 없다는데 죽어도 싫다고 말하는 며느리라니? 집 가진 게 유세죠.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러니까 원룸이라도 얻어서 생활하시라고요. 그 뒤로는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자리를 피하면서 같이 살기 싫다는 마음을 대놓고 피력했어요. 신우는 결혼 준비를 하느라 연락할 틈도 없이 바빴는데 확실히 돈이 없긴 없나 보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면 시어머니가 대책도 없이 신우한테 빌붙어서 산 것이나 다름없는데 신우에게 모아둔 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전세금이라고 해봐야 겨우 1억 7천만 원 가진 것이 전부였는데 원룸으로 옮긴다고 해도 보증금 1억이 거뜬하더라고요. 7천만 원으로 시어머니 노후 준비하고 신우 시집 보내기에는 당연히 터무니없이 부족한 돈이었지요. 거기다가 1억짜리 원룸을 얻으면 월세도 꼬박꼬박 내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얼굴에는 점점 더 그림자가 지기 시작했어요. 누가 보면 어디 아프기라도 한 모양새를 하고 끙끙 앓는데 남편도 당연히 제 눈치만 살피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대놓고 합가를 거절했고 남편은 제 명의로 된 제 집이니까 집 나가라고 할까봐 더 밀어붙이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신우가 하루는 술을 먹고 들어와서 시어머니에게 넋두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엄마에게 드린 생활비를 아껴서라도 돈을 모았어야 했나 봐.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엄마 사는데 돈을 펑펑 쓴 것 같아. 정말 후회가 돼.
그렇게 말을 한 게 시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일이었나 보더라고요. 주눅이 들어버린 시어머니는 전세금을 빼서 신우에게 주고는 원래 알아보았던 원룸보다 훨씬 더 후지고 오래된 원룸을 알아봐서 싸게 들어갔어요. 혼자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더라도 딸이 무시받지 않고 살기를 바랐던 건지 뭔지 그렇게 신우의 결혼 준비가 다시 시작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점점 살도 빠지고 얼굴색도 나빠지고 비실비실한 게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혹시 원룸에서 사는 게 불편하기라도 하냐, 뭐 꿈자리가 뒤숭숭하냐, 얼굴색이 나쁘다 하면서 걱정을 했어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몇 주 사이에 갑자기 살이 쭉 빠지고 얼굴이 흑빛이 되는데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모르겠다. 자꾸 기력도 없고 먹을 것도 잘 안 들어가고 속이 계속 울렁울렁한 게 채했나?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위암이라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도 충격을 받았지만 저와 남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건강빼면 시체였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위암이라니요. 그것도 신우 결혼을 앞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였고 의사는 지금이라도 빠르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암 크기가 작아서 좋아질 것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암에 걸렸으니 신우의 결혼 준비 또한 일시 정지 상태가 되었고 온 가족이 번갈아가며 시어머니의 항암 치료를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살이 점점 더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얼굴이 정말 가죽만 붙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살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데 독한 약을 써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 죽어버리고 저를 보고 비아냥거리지도 못했죠. 얘 며느리야. 내가 아파 보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글쎄 항암이라는 게 이렇게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건지 몰랐다. 나는 크기도 작고 수술해도 금방 완치 판정 받을 거라 하는데도 이렇게 아픈데. 아이고, 내가 그동안 너를 괴롭힌 죄값을 받나 보다. 아유, 어머님, 무슨 그런 마음 약한 소리를 하세요. 지금부터 이겨내면 되죠. 의사가 그러는데 항암도 4차까지만 하면 될 것 같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이러다가 내가 저 세상 가버리면 어떡하지? 아유, 우리 딸 시집은 보내줘야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진짜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는 벌 받았다. 벌 받았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정신으로 견뎌내세요, 어머님.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고 쓸데없는 걸로 내가 빈정거리고 구박했지. 내가 정말 죽을 때가 되니까 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혹여라도 버티고 버텨서 살게 되면 너한테 더 이상 그런 짓 안 하마. 평생 내가 옆에서 미안해하면서 도우면서 살게. 정말 잘못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가 간호를 하러 갈 때마다 잘못했다. 앞으로는 잘하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던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신우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고 있었기에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들었거든요. 신우는 결혼 준비도 중단한 상태였고 남편과 신우가 병원비를 책임지고 있었기에 시어머니는 자식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며느라,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자식들에게 짐덩어리만 되고 참 면목이 없어. 아유, 하루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돈만 잡아먹어서. 어머님, 무슨 자식들은요 어머님께서 하루라도 더 살길 바랄 거예요. 병원비야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죠. 어머님 지금 경과도 좋고 수술도 잘 됐대요. 그러니까 잘 먹고 회복에만 힘쓰시라고요. 살 빠진 만큼 채워 넣어야죠. 어쩜 이리 마음씨도 고울까 우리 며느리는. 내가 해준 것도 없고 잔소리만 그렇게 해댔는데 내 옆에서 병수발까지 들어주고. 내가 꼭 우리 며느리 받들고 살 거야. 우리 며느리한테 그동안 지은 죄값 다 치르고 갈 거야.
아이, 그러려면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저랑 같이 산책이라도 나가요. 자꾸 바람도 쐬고 햇볕도 봐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석고대죄라도 하는 듯이 매일 저만 보면 고맙다고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고, 수술 경과가 좋았던 덕에 점점 기력을 회복하고 계셨어요. 단지 신우의 결혼식 준비가 중단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시어머니가 건강해지는 게 우선이니까 신우도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간의 치료를 마친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암이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퇴원을 해서도 제가 걱정이 돼서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원룸에 찾아가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했죠. 사이가 물과 기름처럼 좋진 않았지만 한 번 아프고 난 뒤라 꺾여버린 것인지 저에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셨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고 점점 다가가게 되었으니 서로 그동안 쌓인 오해도 풀었어요. 전부 다 풀어버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며 둥글게 살아보자고 약속도 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자 신우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행복도 아주 잠시,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는 제 어깨를 붙잡고 대성통곡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전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고, 남편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그 힘든 치료를 겨우겨우 견뎌냈는데 글쎄 이번에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어서 시한부 판정 받았다는 거야. 자꾸 몸이 으슬으슬한 게 암 걸렸을 때랑 증상이 비슷해서 혼자 병원에 찾아갔더니 글쎄 전이가 다 되었대. 아, 어떡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병간호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그 고통을 이겨냈는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겨우겨우 마음 문을 열고 시어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지난주에 봤을 때만 해도 건강해 보였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다시 암 환자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눈물에 콧물까지 쏟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어머니를 찾아갔더니 시어머니는 다 체념을 한 상태로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삶에 너무 욕심을 냈었나 보다. 전이가 되었다는 소리에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 그런데 난 그 치료를 다시 이겨낼 자신이 없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 이제 수술이고 항암 치료고 전부 안 받을란다. 원룸 살던 거 정리하고 호스피스 병동에나 들어가 살련다. 거기 가면 편안하게 갈 수 있다더라. 이렇게 갑자기 포기하시는 게 어딨어요. 어머님 잘 견뎌내셨잖아요. 이번에도 잘 견뎌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제가 의사 붙잡고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어머님 건강해질 수 있는 상태인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싫다. 절대 안 간다.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는 거 아주 이젠 지긋지긋해. 그냥 이대로 너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가련다. 엄마, 우리가 엄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포기만 하지 마.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뭐 원하는 거 없어? 우리가 다 해줄게. 남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엄마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하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치료받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드릴 테니까 제발 같이 항암 치료를 받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슬쩍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니까 욕심이 하나 생기지 뭐니. 병수발 들어달라는 거?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고생했는지 아니까 원하지도 않는다 그거. 너네가 살고 있던 그 집 말이다. 그것만 혹시 내 명의를 돌려줄 수 있겠니? 저는 갑자기 집 명의를 돌려달라는 시어머니를 향해서 의아한 눈빛을 보냈어요.
치료도 안 받겠다. 그냥 죽겠다 하시는 분이 갑자기 웬 집?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내가 가버리고 나면 우리 아들이 집에서 쫓겨나도 돌봐줄 사람이 하나 없지 않니?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마음이라도 편안하고 싶구나. 마지막 길 가는 노인네 안심시켜주는 셈치고 그 명이 내 이름으로 잠시 돌려주면 안 되겠니? 아유, 어머님, 그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하면 상속세가 나올 텐데요. 어차피 내가 이 집 빼서 호스피스 병원에 가면 돈이 조금 생기지 않겠니? 여기 보증금 다 너한테 주마. 그걸로 세금을 내면 될 거야. 내가 아들을 두고 떠나는 마음만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나중에 내가 죽기 전에 무조건 다시 네 명의로 돌려놔 주마. 제가 아예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라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당연히 고민이 되겠지. 하지만 내가 각서까지 쓰고 공증까지 다 받을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예전처럼 우리 아들이 며느리랑 싸우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 없게 해줘. 그거는 당연히 제가 약속 드릴 수 있지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구나. 내가 우리 며느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저 가진 거 없는 시애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죽기 전에 소원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 여보야. 우리 엄마의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잖아. 세금 문제도 알아서 하시겠다고 하고 명의도 다시 여보 명의로 돌린다고 했고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될까? 말기암이라는데 시한부라는데 길어야 2년이라고 하더라고. 남편까지 이렇게 합세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치 판정을 받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쌓아 올렸던 정을 생각하니 저도 참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결국 고민 끝에 마지막 소원이라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바꿔주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제 명의를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썼고 혹시 몰라 변호사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하면서 제 손을 꼭 붙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어요.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에게 못된 짓 했던 거 전부 반성하고 있는 거 잘 알지? 이렇게나 통이 큰 며느리를 옹졸한 내가 너무 괴롭혔어. 우리 아들이 가진 게 없고 내가 해준 게 없어서 그동안 자격지심을 부렸던 것 같다. 내가 못난 사람인 게지. 내가 죽어서도 꼭 우리 며느리 지켜줄 거야. 내가 다 잘못했었다는 거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마음이 참 짠하기도 하고 그렇게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그 과거가 전부 잊혀지더라고요. 시한부를 받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집 명의를 바꿔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 명의가 시어머니의 이름이 아닌 신우 명의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일인가 싶어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시어머니의 원룸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 갑자기 집 명의가 어머님 이름이 아니라 신우의 이름으로 바뀌었던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당황하는 척을 하더니만 갑자기 깔깔거리면서 웃는 게 아니겠어요? 전 정말 시어머니가 미친 줄 알았어요. 아이고 배꼽이야. 내가 눈물을 좀 흘리면서 말기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쳤더니 그걸 믿고 있니? 내가 암인 건 맞지만 말기암은 아니고 이전 수술도 잘 된 덕에 생존율도 높다고 하더라. 치료 조금만 받으면 완치나 다름없다지 뭐냐. 아이고 순진한 우리 며느리. 덕분에 내가 우리 딸한테 집 한 채 해줄 수 있게 됐지 뭐냐. 그동안 내 딸 돈으로 먹고 산 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네 덕에 신혼집은 걱정 없게 됐으니 얼른 가서 짐 빼라. 제 집인데 왜 제가 짐을 빼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를 암이라고 속이고 집만 쏙 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왜 네 집이냐? 명의가 우리 딸에게 갔는데 거기서 편하게 신혼생활 시작해야지.
가뜩이나 결혼 늦게 한 게 마음에 걸렸는데 집이라도 해가서 얼마나 다행이야. 시댁에서 무시하면 너처럼 내 집에서 나가 할 수 있게 됐잖아. 아이고 멍청한 년. 네 덕에 아주 우리 가족 모두 호강하게 됐어. 고맙다. 시어머니가 배꼽을 잡고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남편과 신우까지도 전부 그 좁은 원룸에 모이게 되었어요. 아유 우리 자식들은 웬일로 찾아왔어? 네가 불렀냐? 진명이 바뀐 거 뒤집어 엎고 싶어서? 이미 전부 처리됐는데 이제 와서 뭔 소용이야? 뭐라고? 진명이가 바뀌어? 누나 이름으로? 아유 엄마 이러는 게 어딨어. 진명이 나한테 해준다며 왜 누나한테로 돌려준 건데? 같이 속이면 나한테 지분 주기로 했었잖아. 내가 눈 밑에 치약까지 발라가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걸 누나한테 준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 새끼까지도 저를 속여 먹으려고 시어머니와 짜고 친 것이었어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상황에 신우만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더라고요. 너네 진명이 누나 이름으로 돌려줬다. 누나도 신혼집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너네는 아직 애도 어리고 하니까 많이 큰 집은 필요 없지. 니네가 모은 돈 합치거나 대출받아서 방 3개짜리로 이사 가자. 앞으로 합가해서 살면 되지. 우리 아들 눈칫밥 못 먹이게 내가 감시해야지. 누나 이름으로 우리 집 명의를 돌렸다고? 왜? 아직도 이해가 안 가네. 나 억울해 엄마? 나한테는 그럼 뭐 해줄 건데? 나도 뭔가 받아먹을 콩고물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이씨 연기는 내가 했는데 왜 누나가 집을 먹어? 짜증나게. 집 가진 게 유세라잖아 유세. 우리 딸도 시집가서 기죽지 말라고 해줬다 왜? 저 멍청한 며느리가 내 말기암 거짓말에 깜빡 속아준 덕분이지 뭐. 남편 놈은 지 혼자 분풀이를 하면서 계속 입 밖으로 욕설을 내뱉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장단 맞춰주면서 연기까지 했는데 자기한테는 떨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완전히 물 먹었다고 발을 쿵쿵거리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반전으로 웃음이 터져 나와서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진짜 배꼽 잡는 게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님, 누가 더 멍청한 년일까요? 제가 멍청할까요? 아니면 어머님이? 저는 바로 준비를 해두었던 집문서를 들이밀면서 말을 했어요. 여기 똑똑히 보세요. 명의자 누구라고 써있는지. 김미정, 제 이름 석자 써있죠? 설마 한글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요. 아니 왜 집문서에는 아직도 네 이름 석자가 떡하니 써있니? 이거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가 집문서를 채가더니만 빤히 바라보고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가만히 무표정으로 있던 신우가 주먹을 꽉 쥐고는 부들부들 떨면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진짜 사람이 양심을 좀 가지면서 살아야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남의 돈으로 생색을 내고.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하나하나 당하면서 살았지만 이건 등쳐먹는 짓이지.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그동안 생활비 내느라 돈 없다 해서 내가 집 해준 거 아니냐? 내가 널 위해서 이런 짓까지 했는데 뭐? 등쳐먹는 짓이라고? 그게 엄마 돈으로 해준 집이야? 아니잖아. 속여서 뺏은 거잖아. 이건 강도짓이지 강도짓. 내가 옳게 명의로 다시 돌려놨어. 엄마야,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상속세까지 빚내서 받아다가 너한테 해준 건데 그걸 쏠랑 다시 천연 이름으로 다시 돌려놨다고? 너 진짜 미쳤어? 누가 달래? 엄마가 나 키우면서 나한테 했던 짓들이 전부 그 집 하나로 청산될 것 같아? 엄마는 내가 올케랑 얼마나 진득한 사이인지 모르지? 내가 6년 전에 쓰러졌을 때 나한테 심폐소생술 해주고 병원까지 데려가 준 게 올케야. 그때 병원에서 입원했을 때 알게 된 사이가 아니야? 너 담당 간호사라고 했었잖아. 담당 간호사였던 것도 맞지. 하지만 애초에 나를 살려준 게 올케라고. 올케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한 거라고 소문내고 다니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했던 건데 내 생명의 은인이라 병원에서도 친하게 지냈던 거야. 사실은 6년 전에 출근을 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급차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서 일어났던 일이라
그 사람은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우연히도 제가 있는 병동으로 오게 되면서 제가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쓰러졌던 사람이 바로 신우였고요. 신우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며 돈독한 사이를 이어가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가 신우의 말벗이 되어 주었죠. 나이도 동갑이었으니까 공감대가 많아서 더 친해지게 되었는데 병원에 면회를 왔던 남편이 저에게 반해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게 된 것이에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것에는 신우의 입원이 큰 몫을 하긴 했었지요. 하지만 신우랑 저랑은 이런 인연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어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신우는 언젠가 저에게 꼭 은혜를 갚는 날이 있을 거라며 그날이 오면 주저하지 않고 저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럴 일이 뭐가 있겠냐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진명이를 신우이에게 옮기자마자 신우가 저에게 알려주고 다시 진명이를 제 이름으로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신우가 말했던 은혜를 이렇게 갚은 거죠. 신우는 평생을 한국형 장녀, 한마디로 아들인 동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고 욕바지가 되어주면서 모든 집안 살림의 기둥이 되어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를 착취하며 딱 달라붙어서 기생충처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신우는 그걸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거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 신우에게서 생활비를 받아갔고 신우의 돈을 자기 돈처럼 물 쓰듯이 사용했고요. 결혼을 하려고 하자 시모 때문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현실적 타격을 받은 신우는 이를 갈고 있었던 겁니다. 착한 딸로만 살았던 게 항상 가슴에 한이었다고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어요. 때마침 집 명의를 옮기는 과정에서 신우는 이 모든 복수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남의 집까지 빼앗아서 엄마 마음대로 하려고 해. 엄마한테 딸이나 며느리는 그저 부려먹는 사람일 뿐이겠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사. 그 명의를 어떻게 가지고 온 건데 네 마음대로 다시 쟤한테 돌려주냐고. 아이고 이 뽀질이. 원래 올케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당연히 올케가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엄마 애초에 내 명의로 돌려놨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엄마가 다 망쳐버렸어. 너도 아주 똑같은 새끼야. 누가 가져가니랄까봐 염치 없는 게 아주 웃겨.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바친 돈 그거 그냥 먹고 떨어져. 나 앞으로는 남편이랑 둘이 알아서 잘 살아볼 테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려고 하지도 말고 나 궁금해하지도 말고 살아. 인연 끊자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아들이라고 오냐오냐 자라서 할 줄 아는 것도 개뿔없는 놈이 너같이 줏대 없는 놈한테는 올케가 아깝지. 내 돈 가지고 자기 돈인 것처럼 뻔뻔하게 구는 거 정말 소름이네요. 앞으로 어머님 얼굴 소름 돋아서 어떻게 보고 살겠어요? 얼굴도 보지 못하는데 가족이라고 부를 가치가 있나요? 당연히 이혼하겠습니다.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당장 진짜 내 집에서 나가. 아니 내가 나가서 어딜 가. 우리 애도 있는데. 당신이랑 평생 잘 살아야지. 나는 처음부터 욕심 안 냈었어. 엄마가 내 이름을 준다고 꼬드겨서 한 일이라니까. 나는 그냥 장단만 맞춘 거예요. 장단만. 시어머니가 기가 막혀 하면서 헛기침만 내뱉었지요. 자식들 아무도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집을 다시 제 명의로 돌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상속세로 세금이 나가긴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 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시어머니는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죠. 신우 명의에서 제 명의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간 돈은 시어머니에게 복수한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도 아깝지 않았고요. 이 일을 계기로 쓰레기 같은 남편놈 다시 한번 쓰레기라는 게 증명돼서 바로 이혼했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분리수거를 해줘야 합니까? 그냥 내다 버리면 되지. 앞으로는 제 인생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서 당당하게 제 집 지키면서 살아볼랍니다. 신우 결혼식에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초대도 못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형님한테 청첩장 받아서 다음 주에 결혼식 보러 갑니다. 우리 신우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저도 무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무탈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